힘든가요? 내가 짐이 됐나요? 마음을 보여줘요.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앞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옥선입니다. 와. 오늘은 해운대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 작가님을 모시고 옥선에게 물어봐가 아니죠. 좀 특별한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옥선 작가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어제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바로 출판계의 큰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늘까지 열리고 있죠. 저희는 6월 27일 토요일에 이야기장수 부스에서 김하나, 황선우, 이옥선 세 사람의 합동 사인회를 가졌고요. 이옥선 작가님이 해운대에서 삼성동까지 먼 길을 오신 김에 사인회만 하고 가시게 할 수는 없다. 여둘톡도 한 편을 녹음해 보자 해서 저희 소리째까지 모셨습니다. 뽕을 뽑겠다는 심산이죠. 저도 말하면서 조금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들 막 돌리는 것처럼. 스케줄 하나 잡지 않고 이렇게 겹치기 출연. 어제 많은 독자들을 만나셨어요. 네. 톡토로들도 많이 왔고. 네. 즐거우셨나요? 네, 아주 즐겁고 피곤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사실 수영도 하셨잖아요. 네네. 이현실 장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숙소를 제공해 주셔서 저녁도 잘 먹고 아침에 수영도 하고 아주 좋은 리프레시를 네. 가졌습니다. 저희도 이옥선 작가님까지 셋이 함께 많은 톡토로들과 인사하고 대화도 나눠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어제 인상적이었던 게 어느 초등학생 톡토로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이 여둘톡을 즐겨 듣고 특히 좋아하는 코너가 옥선에게 물어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키가 저희보다 컸죠? 물어보니까 초등학생이라고 답을 해서 그렇지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나 성숙한 처자였어요. 대학생 맞아요. 정도로 네네. 보였죠. 아빠하고 같이 왔던가? 엄마랑 왔었고 엄마하고 왔었고 그 뒤에 또 고등학생이 아빠하고 왔었고. 고등학교 1학년 딸내미하고 같이 온. 나 그런 팀들 보면 정말 보기 좋아. 맞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오셔서 네. 재작년과 작년에 K북 페스티벌을 가서 우리 셋을 돌아가면서 다 만나셨던 일본 톡토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재작년에 선우 씨가 K북 페스티벌에 갔을 때 그때 만난 이후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맞아요. 한국말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박또박 편지를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저희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바지춤을 가리키시며 미언더 빤스 입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엄지를 막 척 하면서 지나가셨던 그분. 근데 마침 저희 셋 다 그 나무 드로즈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저희도 막 우리도 입고 있어요. 막 바지를 가리키면서 그랬죠. 그래서 반갑게 속옷으로 대동단결 빤스 찌찌뽕을 외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니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누가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4시부터 사인 받는다고 티켓 받고 줄 서 있고 그거 보통 정성 아니거든요. 맞아요. 절대 당연하지 않고 네. 와주신 분들 그리고 아쉽게 못 오셨지만 마음으로 인사해 주신 톡토로들 항상 저희가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옥선에게 물어봐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옥선 작가님의 특기가 상담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특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 실력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톡토로 투게더 때도 가수로 초빙을 해서 한번 실력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김하나, 황선우, 이옥선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음악 활동을 할 때 유닛명이 있지 않습니까? 옥선나 트리오입니다. 김하나는 우쿨렐레와 프로듀서를 맡고 있고 황선우는 리코더와 플룻. 자, 이옥선 씨는 뭘 맡고 계시죠? 보컬과 디바를 맡고 계십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약간 연습하면서 박자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김하나가 박자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했을 때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 필로 가는 거야. 네가 내한테 맞춰.
저는 그때 그 디바력에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디바라기보다 우쿨렐레와 플룻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누군가가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돈을 들여서 캐스팅할 행편이 못 되니까 나이 든 엄마를 섭외를 한 거죠. 저희의 경제 사정을 걱정해서 네네. 출연을 결정을 네네. 해주셨군요. 네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3화는 이옥선 디너쇼입니다. 톡깔 한번 갈까요? 이어 이어.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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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톡토로들이 근데 디너쇼가 뭔지 알까? 패티김 디너쇼 몰라? 모르지. 모름지기 디너쇼라고 하면 가면 디너를 주나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거봐,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주로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이제 대형 가수들이 디너쇼를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제 베푸는데 주로 이제 그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거기다가 보내드리는 그런 대형 쇼를 그러니까 말하는데 주로 음식도 나오고 식사가 제공이 되고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대형 가수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쇼를 디너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네. 딴 데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는 대형 가수 이옥선 씨를 모시고 디너는 제공하지 않는 그리고 아침에 출근길에 들을 수도 있는 디너 아닌 디너쇼네요. 네. 그때 톡토로 투게더 3회 때 그게 저희의 가장 큰 행사였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중에 800명이 모인 행사였단 네. 말이죠. 근데 그때 객석에 앉아 계시다가 깜짝 게스트로 무대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 내려와서 두 곡 빛과 그림자와 낭만에 대하여를 멋지게 들려주셨는데 낭만에 대하여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톡토로 투게더에 오지 않으신 그리고 그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빛과 그림자 한 소절 갑시다. 사랑은 나의 행복, 사랑은 나의 불행,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원래 평소에 노래를 잘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800명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떨지 않고 노래를 잘 하시는지 선우 씨한테도 제가 그 전부터 우리 엄마 잘 안 떨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안 떨 수가 있는지 비결이 있으신가요? 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애지간해서는 떨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노래하는 거를 참 자주 들었었는데 옛날에 이제 저희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집에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회식을 하거나 하면 엄마가 이옥선 여사님 노래 한번 하이소 그러면 숟가락을 들고 바로 거침없이 노래를 하던 그 모습을 저는 자주 봤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노래를 곧잘 하곤 하셨어요. 그렇게 평소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를 즐기셨나요? 그걸 즐겼다라기보다 우리가 자라났던 환경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때만 해도 텔레비전도 없잖아요. 집집마다 그렇게 뭐 라디오도 꼭 있지도 못한 시대였어요. 1950년대. 195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에 전쟁이 나고 53년에 휴전협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6, 7 이렇게 될 때는 겨우 전쟁 휴전협정 끝나고 한 3, 4년 지났을 그런 시기예요. 1948년생이시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여흥으로 놀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가정의 어떤 내막을 들여다보면 식구들은 좀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들도 많고 그런데 저녁밥 먹고 별로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안방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뭐 막내야 뭐 노래 한번 해봐라 라든지 누구 보고 뭐 춤을 한번 춰보라든지 이러면서 어른들이 아주 부추겨가지고 노래도 시키고 같이 이제 가족끼리의 어떤 여흥을 즐기는 그런 습성? 문화? 뭐 하여튼 그 시대상의 어떤 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내 노래 잘하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서 부추기면 조금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나가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즐겁죠. 그러니까 네, 가운데 삥 둘러서 있고 가운데 나가서 손을 앞에다 모으고 노래를 한마디씩 부르고 그랬어요. 그럼 막 가족들이 잘한다고 손뼉치고 그런 게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뭔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 50년대 60년대 무렵에 그러니까 어디서 노래를 좀 해야지 되겠다든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막 뒤로 숨거나 못한다고 막 앙탈을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실마다 풍금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반주를 해가지고 노래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누가 그러면 오늘 배운 노래를 한번 해봐라 이러면은 그동안 이 친구들끼리 막 그런 식의 어떤 노래를 좀 했던 그 가운데 옥선이가 잘해요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나가서 노래를 또 해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게 이제 점점 쌓이다가 보니까 누군가 뭐 이런 자리에서 노래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교실에서 케이팝 틀어놓고 안무를 막 춤을 추잖아. 춤 잘 추는 학생들끼리. 그런 게 이제 집에서 생목으로 반주 없이.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련된, 그쵸. 그런. 요즘하고는 완전히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아마 상상이 될 거예요. 그냥 뭐 적당하게 아는 노래에서 학교정이 땡땡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불러도 학교에서 배웠던 거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는 어떤 그런 자리가 많았었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평상 내놓고 여름 같은 때 쭉 둘러앉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너 노래 한번 해봐. 그런 풍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 집에 애가 노래를 잘하더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항상 준비가 됐어야 되네. 툭 치면 한 곡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근데 기어이 또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나 같은 애가 그랬겠지. 네네. 또 기어이 또 해라 그러면 또 사양하지 않고 하는 애가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랬군요. 그러면 엄마의 이옥선 작가님의 6남매 중에 네. 노래를 잘하는 편이었죠. 네, 네. 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밑에 남동생, 큰 남동생이 하나 큰 외삼촌 돌아가신 그 동생이 진짜 노래를 잘했어요. 목소리도 엄청 좋고, 뭐 하여튼 다재다능했죠. 그 나머지는 또, 언니는 무용과를 나왔고, 내 여동생도 무용과를 나왔으니까 다들 예능에 아주 소질이 있는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춤도 잘 추시나요? 어머니는 이제 동네 회치할 때 빠지면 안 되는 재원이죠.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외할머니.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외할머니. 방금 선우 씨의 질문은 이옥선 작가님은 춤을 잘 추시냐? 저는 완전히 몸치예요. 요가는 잘하시잖아요. 요가하고 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내가 봐도 춤은 좀 없어. 노래와 춤이 둘 다 가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이옥선 작가님 자매님들은 춤에 대한 재능을 가지셨고, 이옥선 작가님은 노래가 더 낫다 나에게는. 이게 같이 가지는 않네요. 네. 요즘은 아까 그냥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노래를 하곤 했던 그런 시대에서 요즘은 가족들이 노래를 한다 하면 다 같이 노래방을 갔을 때 그런 정도가 아니면 무반주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일은 흔치는 않죠. 흔치 않고 또 이제 그때는 가족 구성원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게 됐는데 지금은 가족이라 해봐요. 엄마, 아빠, 애 하나 달랑. 그러니 무슨 그런 여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형편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녁 먹고 나면 각자 핸드폰 들여다보고 예. 개인 미디어로 뭐 OTT를 보거나 이러는 시대니까요. 예. 만약에 셋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애한테 너 노래 한번 해봐라 막 강요를 했다. 그럼 흥도 안 날 뿐더러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SNS에 쓰겠지?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다른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맞아요.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이랑 정말 모처럼 코인 노래방에 가봤어요. 근데 다들 요즘 노래도 좀 궁금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다 싶어서 눌러보지만 가사를 따라가다가 같이 중간에 부르기가 꺼버려. 좀 쉽지 않고 자체적으로 탈락시키고 근데 옛날 노래들 저희가 이제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요때 노래들은 눌러놓으면 가사를 보지 않아도 다 외워서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나게 막 따라 부르고 뭐 중간에 이제 간주 부분까지도 입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이제 저희가 한창 어리던 시절 1990년대 곡들이 그런 의미인데 어머니께는 내가 정말 편안하게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음악의 시대 내지는 장르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게 결국은 나도 10대나 10대 후반이나 20대 이럴 때에 접했던 음악들이 음악이라기보다 그때는 노래지. 그런 게 제일 흡수하기도 편했고 또 뭐라 그럴까. 그때 우리 때만 해도 음악이 그렇게 흔하게 흘러넘치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 조금 애석하게 느껴지는 게 노래라는 게 좋은 노래가 나와가지고 좀 오랫동안 회자를 하면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오래 부르고 좀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요즘은 그 주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노래가 하나 유행하고 히트를 한다. 그러면 어느새 한 몇 달만 지나면 그 노래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 요즘은 아이돌들이 뭐 컴백한다 그러면은 한국으로 활동하는 게 2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노래를 주로 어디에서 배우느냐 하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그때 돈도 흔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무슨 LP나 이런 걸 사다가 듣고 이런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어떤 좋은 노래가 나왔다? 그럼 저 노래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다음 그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올 때까지 막 기다려가지고 그 노래가 나오면 가사를 받아 적어. 속기사처럼. 가사를 받아 적고 녹음할 수도 없는 거구나. 특히 이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라디오 방송 그걸 뭐라 그러지? 라디오 극장 뭐 하여튼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거.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거를 그 이제 방송을 해주는 그건 매일 하는 거는 매일 그 노래가 먼저 나오고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로고송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 라디오의 어떤 방송에 시작할 때 그 노래가 좋으면 완전히 히트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유행을 오랫동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한번 히트를 하기 시작하면 몇 년을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다 익히고 나면 또 다음 노래가 나오는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 훨씬 더 규모가 크게 전국적으로 오고 천천히 지나가고. 그리고 또 요즘처럼 방송도 많은 그 방송이 있는 게 아니니까 노래가 나와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니까 노래가 지겨워질 여가가 없었는 거라. 다시 그러니까 듣고 노래라는 싶어도 게, 다시 들을 기기 같은 것도 없으니까. 노래라는 게 어쩌다가 한 번씩 들으면 더 좋게 들리거든요. 근데 자꾸 들으면 나중에 지겨워져요. 근데 감질나게 나 이 노래 이 부분을 모르는데 그 노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에 나오면 너무 또 기분 좋고 거기 또 앉아가지고 막 또 가사 받아 적고 어떤 친구하고 둘이 싸우는데 지가 들은 거하고 내가 들은 거하고 다른 거야 가사 내용이.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거의 놀토의 바스인데. 아니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학교 와가지고 싸우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엄마 그러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럴 때 엄마가 이 노래가 참 너무 좋다. 그렇게 느꼈던 음악들은 장르로 치면 어떤 식의 노래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트로트가 따로 있고 발라드가 따로 있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장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 물론 그때도 뭐 요즘으로 말하면 뽕짝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류의 트롯 같은 게 있기는 있어도 그때도 참 이상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하는 어떤 팝송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번안 가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노래가 또 기품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노래들이 번안 가요를 부른다는 것은 그 어떤 영어로 된 노래를 우리나라 가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자세가 돼 있는 거야. 아무거나 다 외국말 다 들여와가지고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외국어의 어떤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라도 부르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영화들은 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화 제목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게 제목을 새로 만들어 붙였어요. 애수. 애수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은 제목 그대로 그냥 따서 들어오는 게 미션 많잖아요. 임파서블. 근데 그때는 그런 어떤 번역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딱 알아듣기 좋은 어떤 거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 이옥선 작가님이 10대, 20대 때 참 좋아했던 노래 중에 우리가 그 분위기를 좀 짐작해 보기 위해서 살짝 들려주실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저는 20대쯤에 들었던 노래들은 내가 지금 가만히 이걸 살펴보니까 시가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향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게 그때 당시에 노래였잖아요. 그렇죠. 시에다가 노래를 붙여서 사람들한테 구전돼서 내려왔거든요. 뭐 항조가라든지 찬 그렇죠. 기파랑가라든지 고려 제망매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신라의 항가 이런 것들 그게 나는 그 당시 유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요죠, 가요. 네네. 그 당시에 역사 선생님 어떤 출신이셔서. 네네.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은 시가 좋은 거로 이제 가사를 붙였던 그런 노래들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김소월 씨에다가 정미조 씨가 그 불렀던 개여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 노래라든지 한 소절 불러주이소.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그런 정도의 노래가 있었고 또 이제 뒤에 좀 읽어주세요.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이 김소월 씨거든요. 해적일 때. 네.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아, 진짜 좋다.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1950년대에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난 뒤에 1978년에 박인희라는 분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많이 히트를 했어요. 그건 또 누가 시였느냐 하면은 박인환 씨라고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시를 쓰고 이진섭이라는 분이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그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술집에서 지어진 거래요. 나혜심 씨라는 옛날 원로 가수가 불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젊었겠죠. 그때가 1956년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썼던 시에다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여기까지는 박인희 씨가 읽는 것처럼 하고 요즘 와가지고 길병민 씨라고 베이스 바리톤이 알죠. 예,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 창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정도. 너무 좋다. 네. 그 너무 벤치 좋다.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좋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살짝 당부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들으면 좋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걸릴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반주로 부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이 있으니 한 소절씩 불러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근데 한 소절씩 이렇게 듣고 중간중간 가사를 들으니까 참 옛날 노래들의 그런 정조가 참 좋아요. 낭만이 있어. 낭만도 있고 옛날 노래들이 어떤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사들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던 게 내가 1964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외국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당시에 이태리 가수가 토니 달라라라는 사람이 라노 비아라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불렀던 라노 비아라는 노래인데 본래 이 노래는 스페인 곡이었대요. 여자친구라는 뜻이네. 신부, 결혼하는 그 신부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태리 가수인 밀바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깐손의 가수가 밀바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눈물 속에 피는 꽃이라든 이 여자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가수거든요. 그 무렵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가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토니 달라라는 남자 가수가 부른 게 갑자기 우리들한테 완전히 열풍처럼 몰아닥쳐가지고 3, 4 모여 앉아가지고 한글 가사로 적어가지고 막 붙어앉아서 노래를 했는데 Bianche splendente varano via mentre nascosto tra la polla dietro una lacrima intensisa vedo morire l'Emilio Gioni 이런 노래였어요. 갑자기 정기연의 세상의 모든 음악 이런 시간대 라디오 같네요. 그래가지고 몇몇 가는 애들이 아니라 교실 전체가 이 노래를 비운다고 나단이 났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열풍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신기하다.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엄마 지금 부른 거는 그 맞는 가사입니까? 아니 맞는 가사라기보다 좀 틀린 부분이 있겠지. 왜냐하면 한글 가사를 받아 적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영어도 아니고 이태리어란 말이죠. 그래서 막 잘 아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 우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엄마한테 누가 이옥선 씨는 본인의 가장 18번 가장 즐겨 부르고 누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꼽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노래를 별로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노래방 가서 하는 스킬을 내가 가르쳐 주거든요. 이거 너무 궁금하다. 노래 교실 이옥선의 노래 교실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노래를 꼭 못하는 애들이 엄청 높이 올라가고 아주 긴 노래를 선택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네가 네 노래에 자신이 없으면 아주 짧고 몇 번 반복해서 그 곡이 끝나는 곡으로 선택을 하고 그걸 한두 가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외워놓고 어디에 가서 노래를 할 상황이 생기면 그 두 가지만 사수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가르쳐준 노래가 이제 옛날에 그 최양숙이라는 분이 그때 서울대를 나왔다던가 하여튼 성악과 나왔신 분인데 항온의 엘레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은 잘 알아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마로니 옛 나뭇잎에 잠별이 지면
정열의 불이 타는 첫사랑의 시절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주 짧아요. 이건 고음 부분이 없나요? 뒤에 약간 있긴 있는데 그 노래가 소절이 길지가 않고 같은 리피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노래는 약간 그 탱고의 느낌만 타면 굉장히 잘하는 걸로 들리니까 요런 거를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그런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해야지 되는 노래가 있다면 백치 아다다. 예, 많이 들어봤어? 예, 이 노래도 뭐, 한 5, 60년대 막 이렇게 나혜심 씨가 부르고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노래예요. 영화도 있지 않았어? 나는 어린 백지하다가? 시절을 네. 생각하면은 엄마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항상 떠올라요. 빛과 그래서- 그림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백지 아다다는 영화도 있고 그 옛날부터 있던 노래를 중간중간 많은 사람들이 문주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여름 산들바람 고운 볼에 스칠 때 검은 머리 큰 비녀에 다홍치마 어여뻐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저 노래는 되게 특이하고 잊히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를 되게 길게 하고 아다다여로 끝나는 부분이에요. 검은 눈에 다다여 그 부분이 끝이에요. 좋죠? 좋네요. 처음 들어보는 네. 것 같아, 나는. 이 노래 중간중간 다른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기 때문에 찾아보면 요즘 젊은 사람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부르의 명곡인가? 하여튼 그런데도 한두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노래 가사에 막 비녀가 나오고 다홍치마가 나오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그려지는데 이옥선 작가님의 팬인 우리 초등학생 톡토로가 들으면 정말 생소한 노래겠네요. 즐거운 어른을 읽으면 트레드밀에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운동하면서 노래를 들으신다고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 주셨는데 뭐 거기에 예전 곡들도 있지만 좀 새롭게 추가하시는 곡도 있나요? 내가 요즘 김범소리 바이오리니스트한테 꽂혀 있거든요. 네. 그 김범소리가 연주했던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이게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바이올린 곡들을 좋아하시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군도 김범소리가 녹음을 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듣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막 고르기도 이제 귀찮고 하면 요즘은 유튜브에 노래들이 무슨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몇 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든지 영화 음악에 삽입됐던 뭐 좋은 클래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죠. 운동할 때 좀 클래식의 그 느낌이 잘 맞나요? 나는 사실은 그 트레드밀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트레드밀을 계속 하려면 좀 행진곡풍의 거를 해야 좀 동작도 빨라지고 할 텐데 우리 그 운동하는 데는 트랙이 있어요. 직접 걸을 수 있는 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 트랙에 나가서는 그냥 직접 그냥 걷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는 다른 거를 이제 뭐 듣기도 하지만 다른 이제 무슨 근육 운동을 할 때는 기구 운동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음악들을 듣죠. 방금 유튜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즐거운 어른에 보면은 옛날에 음악을 들을 때는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다가 그것보다 더 큰 배터리를 고무줄로 묶어서 그렇게 라디오를 듣곤 했다.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던 노래가 나오면 받아 쓰고 막 되게 바빴겠죠. 그런 시기가 있었고 엄마가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기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 기기의 변천사도 대단하죠. 아주 많이 바뀌어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월급 받으셨을 땐가 전축 세트를 큰맘 먹고 구매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첫 월급이 아니라 아닌가? 적금을 첫 적금을 깼는데 그게 아마 월급 정도의 규모가 된 거지. 그러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었던 그런 그래서 음향 내가 기기가 그때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제 전축이 크게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온 파나소닉에서 나온 전축을 하나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 그게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게 턴테이블 있고 라디오가 네, 네. 나오는 네, 그런 네. 거였죠. 라디오도 있고 이제 그때만 해도 여러 장을 꽂아도 되는 그런 전축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신 모델이었죠. 최신 기술 네네. 당시에. 그걸 사놓고 내가 얼마나 또 감격을 했던지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맨 먼저 사고 또 뭐 림스키 콜사코프 뭐 이런 거 세라자데 막 이런 것도 사고 막 매달 디스크를 하나씩 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원판으로 우리나라 복사판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알았으면 또 뒤로 한 번씩 넘어갔겠지만. 아니, 엄마는 그래놓고 내 음반 많이 산다고 뭐라 하고. 아니 그거는 내가 내 돈 벌어갖고 산 거야.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고. 그래. 자기 돈 벌어가지고 사는 건 괜찮지. 그래서 그게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때 샀던 게 그때 샀던 그 판들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듣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집에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저희 가족 단톡방에 엄마가 음악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 자그마한 요새 그렇게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 라디오가 나오는 포터블 기기 같은 거 그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설거지할 때 들으니까 너무 좋다. 지금까지는 오빠가 고등학생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사줘가지고 집에 있던 오디오 시스템을 방에다가 크게 틀어놓고 엄마가 이제 설거지를 하곤 했었는데 그게 지직거리기 시작하면 라디오 들을 때 좀 신경이 거슬리고 그랬다. 근데 오빠가 이 조그만 라디오를 사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나왔으니까 이 음악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을 항상 그 라디오를 틀어서 듣거든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거기는 주로 클래식을 하는데 그래도 또 뭐 팝송이나 또 뭐 칸소네나 월드뮤직을 소개해 주죠. 월드뮤직이라 모든 나라의 어떤 것들을 방송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가요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런 적은 참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도 좀 특별한 거는 틀어주기는 하는데 어떤 노래를 틀어주느냐 하면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이 노래가 나왔는데 나 이거 들어봤어. 이 노래. 이 노래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유명한 노래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 깨끗한 거야.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멘트 하는 걸 들으니까 아니 이 노래를 왜 틀어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귀 기울여서 듣고 있으니까 탕웨이가 부른 노래인 거야.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고 기교가 하나도 없이 너무 담백하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노래에 대해서 찾아봤잖아. 이 노래가 원곡은 1942년에 중국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아, 그래요? 몽중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956년에 손수구라 하는 작곡가가 이 노래를 이제 우리나라의 제목으로 꿈속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현인이 불렀어요. 그 버전을 들었나 보다. 꿈속의 사랑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 노래도 굉장히 리메이크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곡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탕웨이가 부르는데 뭐 너무 반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그걸 또 찾아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면 나와요. 탕웨이 판의 꿈속의 사랑. 그럼 정식으로 불러서 녹음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방송 출연해서 부른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탕웨이는 그냥 발음도 굉장히 좋아요. 말만 해도 참 멋있고 수상소감 같은 것도 참 멋있고 노래도 근사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노래에 반했었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줄 때 이제 저희 엄마는 빈털터리 시인인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 외가댁은 부잣집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외할아버지가
얼리 어답터셔서 이런저런 기기들을 미리부터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집에서 음악을 틀곤 했다. 네. 그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축음기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전축이 있었어요. 엄청 큰 전축이었어요. 아, 이렇게. 거의 가구만한 전축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술이 축약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좋은 거라고 점점 스피커 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방에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의 큰 전축이었죠. 라디오도 같이 있고 하는 건데, 내 어릴 때 기억에 저 안에 틀림없이 조그마한 인형들이 들어앉아서 노래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귀엽다.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하면, 연속 방송국 같은 거를 하면은, 거기 이제 여자, 남자 인형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 정도라도 신비했어요. 그 시대가.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술값으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던 우리 아빠 김 선생님이랑 결혼을 할 때 엄마가 가져왔던 단 하나의 혼수. 왜냐면 엄마 집안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랑을 좇아 결혼한 우리 엄마가 가져왔던 단 하나의 혼수가 그 첫 적금을, 생애 첫 적금을 깨서 샀던 파나소닉 전축 그거 하나였죠. 어린 시절에 그걸로 음악을 엄마 아빠가 LP판을 올려놓고 듣곤 하던 게 저에게 음악 기억의 최초의 순간이에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어떤 기계 그런 것이 옛날 가족들에게 모닥불 같은 거네. 네. 그 주변에 모두 모이게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기기가 없고 녹음 기술이 없으니까 더 옛날에는 그 노래를 알고 있고 잘 부르는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보물이었겠어.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 LP판을 턴테이블에 올려가지고 그걸 또 정성스레 닦아서 올리고 이제 듣기 위한 어떤 먼저 작업을 또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그걸 또 한참 또 뒤다 봐가면서 그걸 왜 뱅글뱅글 도는 게 꼭 보고 싶은지 몰라 했던 그것부터 서서 좀 봐가면서 음악을 듣고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오빠랑 저랑 엄마 아빠가 LP판 트는 거를 곧잘 봤으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 어린 손으로 엄마 아빠 그 외출했을 때 판을 올려놓고 바늘을 북북 올리는 거야. 그래서 바늘이 나가고 판이 다 긁혀가지고 혼나고 그랬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음악을 귀하게 여기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라디오에서 우연히 그 곡이 다시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약간 소망하면서 이거는 진짜 이 자체가 낭만이잖아. 음악도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에 비해서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들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스트리밍이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보면 음악이 물결처럼 흐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되게 넘쳐나는 느낌이고 접근성이 좋아져서 우리가 다양한 음악을 편하게 듣는 거는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그렇게 한 곡 한 곡을 뭔가 주의를 기울여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확실히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이 즐거운 어른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나오면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드는 거야. 어쩌다가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데서 내가 이 곡을 아슴아슴한데 한번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 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곡 하나만으로도 내가 행복의 지경까지 가는 거야. 그 그때는 노래가 DJ가 누구였어요? 이종환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느냐 하면은 앤님이라고 그 김훈가 스트리퍼즈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님이 날 찾아오거든 사랑했다고 말해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울면서 먼 길 떠났다 전해줘 이런 노래거든. 그 나머지 이제 세 명이
뒤에 이제 하음을 넣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톡토로들 약간 이런 순간이 있었을 텐데 전해줘입니다. 진해줘 아니고 우리 경상도 아지매라 가지고 으어 발음이 약간 합쳐질 때가 있어요. 거리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감안하고 들으시기를. 전해줘가 아니라 전해줘였습니다. 전해줘. 저희 집에서는 송창식 노래가 금지곡이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 시대의 송창식 곡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트윈폴리오 윤영주도 네, 있고. 근데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도 송창식 씨 팬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망언을 많이 하는데 네. 되게 이명웅 씨 그 콘서트 표 구하기 힘들잖아요. 인기가 예. 많고. 예. 근데 이제 친구분 따라서 이명웅 콘서트를 갔다 와서 네. 그래서 재밌게 봤나 어떻대 이러면은 역시 가수는 송창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엄마 좋아하니까 아빠가 질투 난다고 집에서 못 듣게 한 거야. 그런 독재 시대가 있었어. 근데 어머니도 그렇게 다양한 음악을 들으셨을 때 누군가의 팬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꼭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팬은 아니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1980년대쯤 왔을 때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이별 노래. 이것도 그 정호승 씨가 썼던 시에다가 최종혁이라는 분이 작곡을 한 건데 내가 그러니까 가만 보면 가사가 좋은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불러서 좋다라기보다 그 가사가 좋고 가사의 내용이 좋고 그리고 음률이 좋은 것을 그건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나 이 노래 알아. 무슨 동원이 아니었나? 이동원 씨.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나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가사 좋지요. 너무 좋네요. 나 이 노래는 알겠어. 이게 1984년 곡이면 우리 7살 때인데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 진짜? 물론 그러니까, 그때는 유행이 천천히 오가니까 뭐 이때 노래가 발표된 뒤로 몇 년 동안 계속 불려져서 지금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근데 선우 씨 그건 느꼈나요? 뭐? 지금 이옥선 작가님이 앞에 메모지를 막 많이 펼쳐놓고 있잖아요. 가사 까먹을까 봐 이리저리 써둔 거. 근데 무슨 질문이 나오든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야. 방금 질문은 팬이었던 가수가 있었나요? 그랬는데 대충 얘기하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이동원을 좋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동원을 좋아해요. 향수도 불렀고 그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잘해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러니까 시의 노래가 좋고 가사가 좋고 내용이 억지스럽지 않아야지 돼. 근데 요즘 애들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시야 노래 가사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더 가사의 내용보다는 비트와 말맛 같은 쪽으로 흘러가고 그건 있죠. 내가 인정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즐길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 이 자리가 코인을 안 넣어도 되는 노래방이네요. 흥얼흥얼 노래방. 지금 이렇게 반주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음악을 듣는 게 저희는 참 좋거든요. 근데 약간 신청을 해봐도 될까요? 엄마가 이옥선 작가님이 좋아하는 사랑 노래는 뭐가 있을까? 그게 아마 1980년대쯤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활동은 가끔씩 해요. 이 사람들이 부부인데 정태춘, 박은옥 이분들이 불렀던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그 가사에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또 가사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근데 이제 곡은 같고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그리고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줘. 이 노래 진짜 너무 감미롭고 좋죠. 네. 어렸을 때도 나는 엄마 아빠가 이거를 테이프로 가지고 있었는데 정태춘, 박은옥 베스트 시리즈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떠나가는 배라든지 막 이런 그 같이 있었던 엄청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듀엣곡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아버지랑 같이 듀엣도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아버지 노래 못해. 아 진짜. 그러면은 하나 씨 외삼촌이랑은 같이 부르고 하셨어요? 예, 좀 그런 건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는 저 가사에서 맨 마지막이 내 더운 가슴 안아줘. 근데 그게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더운 가슴을 안아달라. 이 말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정말 정서가 곱다고 해야 되나? 사랑하는 이 그대 그리고 님 이런 요즘도 님을 쓰긴 하지만 그런 님이 아니잖아. 님아. 님 그거 암. 약간 하대하는 님인데 이때는 정말로 상대를 엄청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요새는 다 그냥 좀 냅다 너잖아. 그치, 노래 가사에서. 그런 시대의 어떤 정서가 느껴지네요. 노래를 잘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합창단 활동, 성가대 활동 이런 거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김하나랑 저랑은 요새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그리고 악기를 각자 이제 맡은 파트를 통해서 하나의 음악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합창단이나 성가대를 하시면서 또 목소리를 서로 맞춰간다는 게 화음을 넣고 이런 게 주는 어떤 소속감이나 같이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같이 노래하는 활동을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자기가 잘하는다고 막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거에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같이 하는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 내가 이 소리가 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조율하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어떤 사회생활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단원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지금 무대에 나갈 일이 생기면 막 같이 연습 좀 더 해보자고 막 격려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여럿이 같이 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60대 거기까지는 고등학교 동창 합창단도 하고 했거든요. 어느 시기까지. 근데 이제 그 뒤에부터는 내가 합창단은 누군가가 뭐 노래 좀 하니까 합창단 들으라 이런 말 해도 내가 안 가요. 요즘 모든 문화센터에서 무슨 노래 부르기 교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팝송 반도 있고 또 그냥 가요 반도 있고 발라드 반도 또 있고 그리고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친구의 하나는 하는 말이 성악
가곡반에 들었대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악가를 나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됐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그런 거를 다 아는데도 여기다 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간이 배밖에 나온 거지. 그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우스울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근데 그 가곡반에 갔더니 아주 머리가 성성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친구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성악가를 나왔을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한 7, 80 넘으신 분들은 자기가 그 잘하던 어떤 노래나 이런 거를 사장시키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화센터에 가곡반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를 불러보시는 거라. 근데 내 친구는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 가운데 서가지고 그 노래를 감상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와, 노래를 감상하러 가시는 거네요. 그런데 그 지휘하시는 분도 무슨 그러니까 음악대학교 학장으로 정년퇴직하시고 몇십 년이 지났어. 이런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 지휘를 사장시키기 싫으니까 그런 음악반을 맡아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을 서로들 짐작을 하니까 아무도 앞에 나와서 노래를 따로 해보라는 말은 안 한대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다 지켜주고 뭐 이름이 뭐냐 이름 묻지도 않았대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다들 한 가닥씩 하셨던 분들인 거야.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다 하시고 그런데요. 근데 나는 합창단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요가를 하러 가거나 목욕을 하러 가거나 산에를 가거나 그러면 옷을 대충 입고 화장도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노래 교실에 가는 사람들 보면 화장을 정식으로 아주 곱게 하고 옷도 아주 잘 차려 입고 가요. 내가 엄마 브라자 해야 돼서 안 가는구나.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외출 준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이제는. 일상기술연구소 그래서 입고 가. 내가 이제 이제 난 합창은 더 이상 안 해요. 내가 그러고서 거절을 한 거야. 이런 심오한 이유가 있었군요. 브라자가 가로막은 거야. 그런데 이제 막 트로트를 배우러 간다는 사람이라든지 이래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 볼 때 노래를 다들 너무 잘해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 아니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 그 이제 경연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 보면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한두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다 잘하는 거야. 그리고 뭐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뭐 오디션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 근데 늘 새로운 또 재능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 저 사람은 어디 있다가 나온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애들도 어쩜 그렇게 또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나는 그 이제 꼬마들이 그 노래 잘하는 걸 보면 전생에 없다는 말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쟤들은 아마 타고 태어났을 거야. 그러면서 그 레떼의 강을 건너면서 모든 전생을 잊었어야 되는데 걔들은 일부 남아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나 아무튼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저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외국에다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노래 제일 잘해가지고 이름 얻는 사람 몇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노래를 암만 잘해도 몇 년 지나면 다음 타자가 나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잊혀진 가수들도 많잖아요. 근데도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 재능을 못 버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뭔가 가수를 해보겠다고 계속 도전하는 그 생활이 내가 안타까운 거야.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그냥 마음 놓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 가서 경연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점수 받으러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유능감을 키워서 내가 즐겁게 노래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아마추어의 특권이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그렇게 교과명이 있었잖아요. 음악이 있었던 교과서는 즐거운 생활이었어. 이옥선 작가님이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시고 평생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살아오셨는데 어제 저희한테는 왜 춤 배우라고 하셨어요? 뭘 내가 그렇게 뭐 평생 노래를 해온
프로 같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노래를 가끔씩 불러보는 정도에 그치는데 타고나서 그래도 좋아하는 거를 자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기가 잘 못하는 것도 좀 갈고 닦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더 확장해보는 것도 좋은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모름지기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살면서 가졌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젊으면 춤을 배우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춤도 사람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종류가 있으니까 뭐 생활인 발레를 배우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힙합을 배우러 간다든지 또 뭐 라인 댄스를 배우러 간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생활이라든지 무슨 춤을 추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는 거죠. 해운대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 씨는 늘 즐겁게 사는 것을 강조하긴 했어요. 너무 애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춤을 추진 않으셨지만 지금도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오늘 네. 아침에도 저희랑 같이 숙소에서 아주 일찍부터 수영을 즐기셨고 네. 그리고 요가도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근데 춤을 만약에 추게 되면 음악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네, 굉장히 네. 좋은 방법이 네, 되겠죠. 네. 그게 사람의 어떤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밍을 하면 아주 신경이 많이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할 때라든지 뭐 설거지를 할 때 이럴 때 소리를 크게 안 내더라도 입을 꼭 다물고 코로 소리가 나가게 허밍을 자주 하면은 신경 안정제가 된대요. 이제 그게 목구멍에서 코로 이렇게 통하는 두피로 통하는 어떤 그 신경이 떨림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뇌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렇게 흥얼거리는 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아라. 그래서 지금 막 내가 전공을 하기 위해서 아득바득하는 그런 거는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나이상으로도 꼭 어디 경연대회 안 나가도 되고 이제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정도를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면은 인생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다니는 수영 시간대에도 그 다음 타임이 아쿠아로빅 시간이거든요. 근데 연세 많으신 이제 할머니들이 주로 오시는데 신나는 음악과 더불어서 아주 즐겁게 운동하시더라고요. 아쿠아로빅 말고 어디 엄마 춤 배우러 가면 어때요? 라고 하면 또 브라자 해야 돼서 못 간다 그럴걸? 자, 마지막으로 엄마랑 작년엔가? 통화를 하는데 하나야 내가 요새 연습하고 있는 노래가 있다. 이소라 노래 중에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연습했다는 그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죠? 제목이 믿음입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아니 제가 또 이소라를 좋아하고 이소라 씨도 좋아하고 패티킴도 좋아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일부죠. 근데 이소라 씨가 노래를 아주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걸 들으면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야. 또 가사도 좋고. 그래서 내가 이 노래가 참 좋은데 좀 연습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불러봤던 적이 있었어요. 가사가 좋지 않으면 노래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니 노래가 곡이 아주 좋아도 가사가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좀 연습해보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비오는 낙동강에 저녁 노을 곱게 지면 이게 무슨 말이야. 비가 오는데 노을이 왜 지냐.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가끔씩 가요를 들으면. 근데 옛날 노래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가사들이 참 많아요. 문장 호응이 안 돼. 일단.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정신을 깨버리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어머니도 참 뭐랄까 이 텍스트적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글이 말이 되고 좋아야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치에 노래에. 닿아야 된다. 이옥선 씨의 정신을 깨지 않는 이소라 씨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청하면서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든가요? 내가 짐이 됐나요? 마음을 보여줘요. 안 된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을 받아줘요. 뒤에 끝까지 숨이 안 쉬지네. 내 마음을 받아줘요. 너무 좋다. 이제 끝까지만 하고 해. 다른 사람 친한 그댈 미워하는 나의 사랑이 모자랐나요? 늘 생각해요. 까지. 지금 목이 많이 딸려. 아이, 좋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나 이때까지 노래도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랬는데, 톡토로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78살이라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이거는 치트키다. 할머니는 자유야. 할머니는 자유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0만 원짜리 뻥을 치고 상업극장에 입성한 어느 신입 독립 영화 감독의 고백이라고 하는 메일이 왔어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매주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안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다매체 아티스트인 가능토로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께 무모하게 저지른 도전의 한복판에서 기세 하나로 버티고 있는 어느 일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최근 저는 여성 청년 채식인들이 지난 13년간 한국의 동물권 운동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그 눈부신 풍경을 담은 아카이빙 다큐멘터리 가능주의자라는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완성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영화계에서 예산 500만 원짜리 장편 영화는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사회적 무시와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삶을 바꾸어낸 위대한 여성들의 역사를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예산이었지만 동료 페미니스트 영상인 친구들이 기꺼이 뜻을 모아 연대해 주었고 저 역시 이 영화에 꼬박 3년을 매달린 끝에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영화제에 틀어지기만 해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함께 볼 때 비로소 역사가 된다는 걸 영화를 다 만든 뒤 깨달았고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세로 여러 배급사를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관객을 모을 수 있다며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작은 영화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배급사를 만나 상업극장 정식 배급이라는 마법 같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프리젠테이션 자리에서 우리 영화에 출연한 단체들의 팔로워를 합치면 몇만 명이다 라며 호기롭게 기세를 부렸는데 막상 개봉을 앞두니 그 극장 좌석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솔직히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외주를 맡길 예산이 없어 프로듀서인 제가 직접 밤을 새워 예고편을 편집하고 혼자 마케팅 발품을 팔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여성학자 정희진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겠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감격에 눈물이 다 나네요.
역시 두 작가님이 늘 말씀하시듯 인생은 결국 기세 아닐까요? 주머니 속 먼지 같은 용기까지 탈탈 털어 만든 이 기세를 잃지 않고 극장 개봉까지 씩씩하게 밀고 가보려 합니다. 이 무모한 도전을 믿고 극장 문을 열어준 고마운 배급사에게 꼭 손익분기점 돌파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당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당당히 극장에 걸려 함께 기억되는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멋지게 수습하고 나중에 기쁜 후기 끼려 오겠습니다. 언제나 주체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삶을 단단하게 지지해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리며 망원동에서 가능토로 드림. 이 가능토로님께서 본인의 영화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또 하나의 제안을 이어서 해주셨어요. 톡토로들에게 개봉 전 시사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통 크게 한관 전체를 톡토로들로 채우는 그런 상영 일정이고요. 날짜는 7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이수역에 있는 아트나인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인스타그램 저의 계정 KIMTOLKONG 김톨콩 계정으로 들어오시면은 비건 먼지라고 하는 곡과 함께 이 영화 시사회에 대한 포스터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영화를 그 시간에 같이 볼 거고요. 앞에 짧은 무대 인사 시간이 있는데 감독님과 제가 아주 짧게 인사를 드리고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톡토로들이 그 게시물에 기대평을 댓글로 다시면 DM으로 구글 신청 폼 링크가 올 거예요. 그걸 작성하시면은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해야겠죠. 1인당 2매. 그렇게 시사회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 독립 다큐멘터리지만 이미 쟁쟁한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아까 정희진 선생님이 추천하셨다 했는데 이런 문구로 힘을 보태주셨네요. 이 다큐는 인간과 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동시에 페미니즘에 대해 이만큼 성찰적인 작품이 있을까? 라고 했고요. 저는 양다솔 작가의 추천사가 또 마음에 드네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다. 이들을 보라.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지 않는가. 이다혜 기자님은 비건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비건 페미니스트들의 활동 아카이브. 우리는 이 영화로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다. 저희가 직접 보지 않은 것을 톡토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틈틈이 이 영화를 봤어요. 저는 특히나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게 된 사연을 알고 보고 났더니 이건 무엇보다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 개인이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인드,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이 작은 예산의 영화를 보고 나면요. 내 개인, 한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결국 세상까지 바뀌는 변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놀랍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신 톡토로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조금 바꿔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톡토로 분들은 신청을 하고 영화를 보시면 좋겠네요. 또 무엇보다도 어떤 형태로든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톡토로들이 있다면은 저는 이 영화를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7월 12일 오후 2시 시사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읽어드렸던 메일과 92석 전성 무료 상영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메일 사이에 날짜가 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든 이거를 본인 표현에 따르면 맨 땅에 헤딩하듯 영화를 만들고 또 맨 땅에 헤딩하듯 홍보를 하고 있던 와중에 기적처럼 이 영화가 인디그라운드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 시사회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톡토로 여러분들, 그날 뵙겠습니다. 어제 해운대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 작가님 역에 잘 배웅해드리고 저희도 큰 행사 치르고
또 녹음도 마쳤으니까 완전히 뻗어서 저 오늘 아침에 우리 탁구장에 내부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 참여도 못하고 완전히 뻗어 있다가 이제 기력을 차리고 소리째로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녹음을 하러 오는 길에 한 군데를 들렀죠. 망원역 근처에 있는 약국 한 군데를 들렀어요. 하나 씨가 책에서 언급했던 곳이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참여한 앤솔로지 신영복 선생님에 대한 책이죠.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당신이 나의 숲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제가 그 책 원고를 일단 넘겨놓고 그 다음에 교정을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신영복 선생님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제야 그게 눈에 쏙 들어온 모양인데 망원역 근처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려서 서 있는데 그냥 옆을 쓱 쳐다봤더니 휴일 없이 늦게까지 하는 약국이어서 저희도 급할 때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찾곤 하는 비온 뒤 숲속 약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창문 밖에서 그곳의 약장 제일 윗칸에 약장 위쪽으로 액자가 하나 놓인 게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글씨가 보는 순간 저거 신영복 선생님 글씨인데? 그 처음처럼 글씨체 있잖아요. 그렇죠. 풀로 엮은 집이라는 글귀였죠. 맞아요. 저기 신영복 선생님 글씨가 왜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나가고 나서 신영복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도 그 글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사러 그곳에 가서 혹시 저 액자가 자세히 봤더니 그 신영복 선생님 호가 쇠귀거든요. 소의 귀라는 뜻으로. 쇠귀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신영복 선생님 글씨네요. 저게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그곳에 계시던 장영옥 약사님께서 그 사연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정 보고 있다가 발견한 그 에피소드를 원고에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러서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책을 드렸더니 약국에서도 참 흐뭇해하셨고 또 재미있는 사연은 제가 쓴 원고를 보고 돌베개 출판사의 김민혜 디자이너님이 저희 동네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네. 나도 아는 약국인데 여기에 이 액자가 글씨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약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그걸 좀 우연찮게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글씨가 책에 수록되게 된 거죠. 이런 우연의 연쇄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담긴 글이 하나 씨가 참여한 앤솔로지 당신이 나의 숲입니다. 신영복을 읽는 시간.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글씨도 참 좋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어디서도 볼 수가 없죠. 그 책 맨 뒷장에 보면은 실려 있습니다. 망원동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온 뒤 숲속 약국에 가서 원본을 보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당신이 나의 숲입니다. 일단 하나 씨가 쓴 글부터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 좋다고 쓰는 거니까. 댓글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할 내용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도다토로 수영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톡토로에게서 온 메일을 소개하면서 제가 잘 읽어놓고 잘못 언급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영 마스터급이 이미 되었다. 마스터인 검정 모자를 땄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10레벨이 되는 시험을 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마스터 등급을 꼭 따기 바란다라고 축하가 아닌 응원을 했더라고요. 네, 마스터 등급 이미 따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초등학생 3학년인데 벌써 가장 최고 등급을 땄다는 것에 제가 약간 인지 부조화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10레벨이 되기 위한 시험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다토로님. 네, 저도 편집을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고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들으면서야 아이고 실수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에 벌써 마스터 등급 땄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몇 가지 댓글을 읽으면서 할 얘기들이 있네요. 산책커님께서 들을 때마다 진짜 다 좋은데 그
독도로톡! 파워 그 부분이 너무 오그라들고 튀어서 힘듭니다. 하하, 이거 변경하실 생각 없으실까요? 유유. 죄송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매번 그 부분만 넘기기 힘들어서 살짝 남겨봐요 하셨어요. 저희는 또 이런 댓글이 달리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좀 힘듭니다. 하지만 힘든 거 알면서 한단 말이야? 그치. 우리 예전에 심장마비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근데 그때도 매번 꿋꿋하게 죄송한데 저희는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책커님도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좀 빠져드시게 될걸요. 사실 저는 이게 약간의 농담의 코드 같은 건데 저희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또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지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속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톡토로들이 있으시고 특히나 어린이 톡토로들이 이 톡갈 하기 전에 나온다 이러면서 설레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어요.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죠. 많은 이 톡갈에 이미 빠져드신 분들이 대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말랑맹고님이 에고,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웃곤 하는데 사람마다 모두 다른가 보군요 하셨고요. 또 엘리님께서는 사실 주변에 소개할 때 진입 장벽이긴 합니다. 근데 전 좋아요. 없어지면 허전할 듯 해주셨네요. 엑시도어님께서 다른 톡토로 분들 중에도 산책커님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걸로 알아요. 작가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다른 건 다 좋다고 하시니 이거 하나쯤은 작가님들 향한 응원이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잊을만 하면 이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희는 그때마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걸 즐거워합니다. 어린 톡토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저희 소리째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체크무늬 천으로 감싸여 있고 안에는 솜 같은 게 들어있는 아주 작은 미니 하트 쿠션이죠. 네, 요 쿠션이 저희 독도로 투게더 할 때 어느 어린이 톡토로가 다가와서 저희에게 하나씩 줬어요. 이걸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선우 씨는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한쪽이 터져서 솜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뭉클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톡갈을 하겠다라고 할 때 어디선가 저희는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린 톡토로들이 나온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희는 엄청 힘이 나요. 맞아요. 어린이 톡토로들이 저희의 대화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다지 재미없는 부분들 그들에게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거나 엄마 옆에서 들었을 때 한 부분 굉장히 단순하고 의미 없지만 신나는 어떤 억양의 이 구호가 있다라는 걸 어린이들이 좋아해 준다면 저희는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다. 구황작물 사랑걸님께서 본인의 닉네임과 아주 어울리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자 진짜 맛있더라고요, 언니들. 하지 지나면 낮이 조금씩 짧아질 뿐 날은 더 더워지는 건데도 저는 여름을 너무 심하게 사랑해서인지 벌써 괜히 아쉬워요. 누가 보면 9월인 줄. 저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외국에 있을 예정이라 이번에 맞는 한국의 모든 여름의 순간들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나 여둘톡 들으며 계절과 자연의 먹과 맛을 알아가네요. 덕분에 어쩔시구 새도 알게 되어서 기뻐요.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언니들. 참 어제 도서전에서 문릿 보이스랑 썬릿 보이스 향 맡아봤는데 머리 아픈 향이 아닌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썬릿 보이스는 원래 향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되게 은은한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은은합니다. 시향을 하신 환경이 그 향들이 좀 강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향이 강하지 않은 공간에서 뿌리면 은은하고 좋은 향이 나죠. 제가 오늘 똑같은 피드백을 또 받았어요. 우리 부커토로님, 박상영 작가님이 도서전에 또 여러 행사를 하셨잖아요. 솔텔 라이브러리 부스에 가서 시향을 다양한 향수들을 해봤는데 본인의 원픽이
황선우 향이었다. 썬리보이스였다. 음. 라고 다정하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뿌려도 오래 안 남더라. 본인이 원래 은은한 향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속력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떤 분들에겐 또 장점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향수가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기보다는 조금 기분 전환을 하고 자연스럽게 은은하기를 바라시는 분들께는 썬립보이스 추천드립니다. 개둘토로님께서 남미새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크. 남미 얘기를 너무 한다고 남미새였죠. 유일하게 못 듣는 여둘톡 에피가 파묘와 톡토로들의 무서운 이야기인데 또 못 듣는 에피가 생길까 겁쟁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파묘까지는 잘 들었는데 댓글 사연부터는 소리 지르면서 껐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의 바로 다음 주 이야기죠.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묘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들려드릴 텐데요. 우선 개둘토로님의 제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이번 남양 특집은 저 같은 쫄보들을 위해 맵찔이 아기맛, 신라면 1단계, 도전맛처럼 무서운 단계를 나눠서 해주실 수 있나요? 오. 앞부분이라도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까지 톡토로들의 무서운 이야기 사연을 받아보고 사연 순서 배치를 조금 덜 무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일 무서운 걸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식으로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사이마다 어쩔 씩국이 틀어드릴게요. 그러려면 톡토로 분들이 조금 더 이번 주에 사연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것들이 많긴 하지만 단계별로 배치를 하려면 조금 더 소스가 풍성하면 좋겠네요. 이거는 조금 밋밋하지 않을까 싶어도 덜 무서운 이야기로 초반에 우리가 배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세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하지 감자 캤어요. 캐셨어요? 그러니까 먹어봤어요가 아니라 캤어요라니. 직접 감자를 수확을 하셨네요. 남양 특집 너무 기대됩니다. 지난 남양 특집 생각해보니 저 그때 체코에 있었어요. 혼자 버스에서 듣다가 너무 무서워서 쉬다 듣다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이번 화 댓글 소개 중에 여둘톡을 듣다 보면 내가 그때 어디서 들었는지가 생생히 기억난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선우 작가님이 그대에게를 리코더로 연주하신 걸 들었을 때가 너무 강렬해서 아직도 기억해요. 크크크. 미드소마를 처음 봤을 때는 왜 이런 영화를 만든 걸까 이해를 못했는데 한 3번쯤 보니까 여전히 왜 이런 영화를 만든 건지 이해는 안 가지만 더 이상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백룸을 봤고 눈동자도 이번에 새로 나왔다던데 궁금해요 하셨네요. 저희가 톡토로님들께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이세토로님을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왜 이런 영화를 만든 걸까 이해를 못하면서 왜 3번씩이나 보셨죠? 재미는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보니까 은근 공포영화 매니아시네요. 백룸도 무섭다고 하던데 이미 보셨고 눈동자라는 공포영화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공포영화 매니아다. 맞아. 남양 특집도 너무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이세토로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잘 읽어볼 예정입니다. 네. 신갈청 거북이 톡토로님께서 힘 빠지는 어쩔시구 리코더 소리 나올 때마다 웃음 터지고 있어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네. 짧은 댓글 잘 들었어요. 그거 보고 너무 기분 좋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마치 긴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상입니다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편 재밌었는데 댓글을 쓰려니까 약간 망설여진다 싶으실 때는 잘 들었어요 써주시면요. 저희는 엄청나게 힘이 납니다. 맞아요. 잘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이런 짧은 댓글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케아 톡토로님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이케아 톡토로님은 뉴질랜드에서 살고 계시죠. 여긴 남반구라서 한국의 하지가 여긴 동지였어요. 그렇죠. 미드소마 얘기에 무서워서 등추기가 쭈뼛했어요.
아리에스터 감독님은 인터넷 검색해보니 평범한 옆집 아저씨같이 생기셨네요. 뉴질랜드에 살고 계시니까 진짜 옆집에 이런 분이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리에스터가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어쨌든 외모가 저희 옆집에는 아리에스터처럼 생긴 아저씨가 살진 않잖아. 그렇지. 그냥 한국 외모의 아저씨가 살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무섭고 기괴한 영화를 만드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조차 무섭게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스웨덴은 왜 그러냐 하시니 이케아의 제품 제목들조차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특이한 이름과 반전이 가득한 실제 발음. 스웨덴은 정말 무서워요. 이러면서 이케아의 제품명을 적어주셨는데요. 볼맨, 양피알, 피큰티크, 슬롱호스트말, 살라, 쉬다. 아, 너무 무서워. 오늘도 참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무서운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와, 다음 주 무서운 얘기는 아예 나는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과 너무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로 쫙 나뉘네요. 못 듣겠지만 기대된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포영화 왜 만드냐 이해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란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작가님들 내년 하지 즈음엔 하지 감자 레시피 특집 해주시면 어떠신가요? 라면 특집 때 나온 기발한 레시피들 듣고 풍성한 면식 생활 중이라 톡토로 분들의 감자 레시피도 듣고 싶어요. 여러 라면 조리법 중에서 컵라면에 반숙 계란 엎어 먹는 거 진짜 맛있게 즐기는 중입니다. 원래 방송에서는 육개장과 반숙 후라이 조합이었지만 먹어보니 웬만한 컵라면에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란토로님 계란 엎어서 드셨군요. 저희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자꾸 까먹어서 해보지는 못했는데 맞아. 얘기 나온 김에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하지 감자 레시피 이 아이디어도 참 좋은데요. 97586999님께서 소싸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네요. 옛날 단호에 소싸움을 하는 건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가 얼마나 튼튼한지 겨루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게 내기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많은 도박으로 변질되었고 이기기 위해 소 뿔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고 소들이 큰 부상을 입는 일들이 생겼지요. 그 잔인함과 사행성, 생명 존중과 거리가 먼 변질에 동물권 행동, 녹색당 등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소싸움 폐지 운동을 시작했고 소싸움을 민속이라며 지원해왔던 많은 지자체들이 소싸움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게 되어 지금은 소싸움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소싸움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 없어져야겠지요. 소싸움에 판돈을 걸고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소싸움을 유지하고 싶어하기도 하지만 조만간 없어질 겁니다. 네. 저희가 지난 192화 여름 대명절 하지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절기인 하지보다는 명절로서 여름에 단오의 여러 가지 행사와 풍속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낑깡토로님의 메일을 읽어볼게요. 메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미 있으려나요? 톡토로 이름 걱정 덜어주려 직접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메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매주 화요일 아침을 여둘톡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 낑깡토로입니다. 사연이라기엔 고민 상담이 아니라 좀 멋쩍지만 두 분께 직접 꼭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저는 여둘톡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한 회차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곧 200회가 다가오는 만큼 작가님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 유입된 분들은 어떤 에피소드부터 들어야 할지 고민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두 분의 팬이 많아지면서 사연마다 땡땡토로입니다. 이미 이 이름이 있으려나요? 하고 이름 중복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귀엽게 해결해보고자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앱 이름은 톡토로인데요. 들어가면 이런 걸 할 수 있답니다. 나만의 톡토로 이름 등록. 내가 붙이고 싶은 키워드를 넣고 좋아하는 은미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거죠.
선택사항으로는 지역과 SNS를 등록하면 나와 결이 비슷한 톡토로들을 추천받고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어요. 여둘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결이 비슷할 거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에피소드 테마별 큐레이션. 전 회차를 마음 돌봄, 관계와 사람, 먹는 이야기, 계절 등등 주제별로 모아두었습니다. 듣고 싶은 회차를 고르면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로 바로 연결되어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앱은 전혀 아니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더 오래, 더 자주 듣고 싶은 톡토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토스, 온라인 금융 서비스죠. 토스 안에 있는 앱인토스라는 미니 앱으로 배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토스를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토스를 본인의 휴대폰에 깔아두고 사용하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미니 앱인 거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가 아니라 토스 앱 안에 들어가서 전체 탭을 누르고 상단의 검색창에 톡토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수익화 목적은 전혀 없고요. 혹시 두 작가님들이 보시기에 우려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가님들뿐 아니라 여러 톡토로 분들이 오셔서 피드백을 주신다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앱을 만들면서 다른 톡토로들은 어떤 멋진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저 역시 큐레이션된 리스트를 보며 필요할 때마다 알맞은 에피소드를 다시 음미할 수 있겠다 싶어 설렜습니다. 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가올 200회차에 두 작가님께 작은 선물이 되길 바라며 이번 주 화요일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낑깡토로 드림. 와, 저희 방금 검색해서 둘러봤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귀엽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바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요. 정말 톡토로 이름 겹치는지 검색할 수 있는 거랑 관심사로 톡토로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테마별 큐레이션 이거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으로 우리 항상 만들자 말만 하면서 차일피 맞아요.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베껴갈까요? 나눠두신 거? 잘 나눠두셨던데. 아니 저희가 항상 해야지 하면서 약간 미루고 있던 것들을 되게 주제별로 잘 모아주셨어요. 어떤 주제가 있나요? 마음 돌봄 이런 주제도 있고요. 계절과 명절, 특집 게스트 출연분, 세상 보기, 루틴과 살림, 말과 소통 이런 주제들로 에피소드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려까지는 아니고 그냥 톡토로들도 좀 동명이인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00회차에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이제 곧 200회인데 저희가 원고 마감과 여러 행사 때문에 늘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200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막연히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선물을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화 특집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걸 오늘 또 확인하게 되네요. 지금부터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어쩔 씻구기에 이어. 안녕하세요. 지난번 어쩔시구 옹해야 뻐꾸기 사연을 보낸 어쩔시구 옹해야 이것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셨다는 구용토로 현 어쩔시구 토로예요. 아, 개명까지 하셨네요. 제 뻐꾸기 사연이 간주음으로까지 이어지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 관련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약국인데 1층이고 꽤 넓은 곳이에요. 여긴 온갖 날아다니는 것들이 자주 드나드는데요. 벌, 나비, 새, 잠자리 등등. 그럴 수 있죠. 이날 제 옆에 약사님이 환자분께 복약 상담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환자분 머리 위로 새가 앉았어요. 말하다가 약사님도 놀라고 머리 위에 새가 앉은 손님도 소리를 지르시고 기다리던 손님들도 다들 놀랐는데요. 근데 그 새는 참새도 비둘기도 까치도 아닌 앵무새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손님 중에 어떤 분이 검지를 올려주니 앵무새가 앉았고요. 그 손님이 일단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다른 동료 약사님이
당근 앱 동네 소식에 앵무새 잃어버린 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여 찾아보니 정말 약국 근처에서 앵무새를 잃어버린 분이 글을 올린 걸 발견했고 그 약사님이 저희 약국 위치와 어떤 손님이 새를 데리고 나갔다고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 본인이 그 앵무새를 데리고 갔다고 누군가 댓글을 남겼고요. 너무 훈훈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는 당근 앱을 좋아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좋아졌답니다. 제가 당근에서 찾아보니 앵무새를 잃어버린 사연, 발견해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에 앵무새가 앉아있는 사진을 보니 꽤 이질적이면서 웃겼습니다만 어쩌다 집 밖으로 나간 앵무새들이 꼭 다시 주인을 만나길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려 앵무새들이 동네에서 길을 잃는 사건들이 종종 있나 보네요. 당근 앱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군요. 그러게요. 어쩔시구 토로님의 사연에 이어서 떠올랐는데 유튜브에 마이크 와조스키아님께서 저희가 맵비둘기 소리 따라하는 거를 듣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맵비둘기 소리를 중간에 따라해 주시는데 구구 구구 이렇게 소리 내시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평생 구구 구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인지할 수가 있군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또 그렇게 들린다?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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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유튜브에서 맵비둘기 리믹스 한번 쳐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흥이 나오는지, 몇 시간짜리? 얼마나 흥이 나는지 몰라요. 감귤톡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서울국제도서전을 아주 즐겁게 즐기고 왔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서울국제도서전은 정말 사람이 많은 큰 잔치잖아요. 그래서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찾아주신 여러 방문객들도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아주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큰 행사를 또 주최하고 관리하는 측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그리고 서울국제도서전 법인이 되겠네요.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감귤톡토로님은 책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 국제도서전에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직장인인데 주말에 휴식은 생존과도 같지만 책과 함께라면 설레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찾았는데 하던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잘 알지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을 테고 사람들에게 계속 안내를 해야 하는 역할이었는데 점심시간 공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이분의 담당 매니저 분이 친절하지는 않았던 분이었는지 저희가 이 메일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마음에까지 이렇게 상처를 얻어왔을까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감귤톡토로님 우선 좋은 마음으로 책을 좋아하는 마음에 국제도서전에서 자원봉사를 신청을 하셨다가 언짢은 경험을 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서전이 정말 큰 행사이고 여러 명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거기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적잖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한정판 굿즈 같은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줄을 서서 긴 시간 기다려서 창구가 열리자마자 막 쏟아져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라거나 아니면 인원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입장권을 받는 데만도 엄청난 줄이 생겨서 지체가 된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도서전이 잘 되지만
1년 내내 출판계가 흥하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냐, 이런 그렇죠. 문제의식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사실 서유국제도서전은 저희도 즐겁게 작가로서 참여하는 행사기는 하지만 또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남기게 되는 그런 이벤트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귤톡토로님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서울국제도서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분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각각의 사연들과 그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책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마음도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선의가 훼손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하나 더 읽어볼게요. 탈덕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톡토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까먹은 톡토로입니다. 자, 여기서 네? 이것이 톡토로 이름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자, 톡토로 이름을 지었는데 까먹은 토로님입니다. 저는 언니들의 팟캐스트를 빠짐없이 듣고 화요일을 기다리던 톡토로였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톡토로 분이 보내주신 사연에 언니들의 팬이었지만 독도로독 행사에서 사인을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에 실망하여 탈덕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 머리로는 언니들의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던 차였고 예전같이 언니들의 팟캐스트를 맞아 고개를 끄덕여가며 듣기가 조금 어려워지던 때였거든요. 이유가 뭘까를 궁리해봐도 딱히 서운한 감정 외에는 딱 이거다 싶은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1이 된 딸아이가 학교 생활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각종 신체 증상, 부정출혈, 복통, 설사, 두통, 숨을 쉬기 어려움 등으로 자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도 괜찮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셨고 딸아이도 같은 요청을 하여 소아청소년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심리검사에는 주 양육자 역시 비슷한 강도의 심리검사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와서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답답하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딸아이는 상대로부터 거절당하는 공포가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회피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저는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은 없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남동생과 차별을 당했으며 남동생이 축구를 시작한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때부터 거의 혼자서 방치되듯 스스로 자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좌절당해 밤마다 울면서 잠든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고3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기에 내내 동생에게만 관심을 빼앗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돌보고 잘 키워내야 했기에 슬픔이나 서러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요구하는 것에 매우 서툴고 요구한 것을 거절당할까봐 그냥 제가 하고 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니들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어차피 독도로독 행사에 가지도 못하지만요. 요구하기도 전에 거절당한 기분을 느껴서였던 것 같아요. 왠지 억울하고 서러운 기분이 들었던 거죠. 마음으로 의지하게 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지도 않았는데 내쳐진 기분을 느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두구로 막아놓은 듯 보이지 않게 묻어두었던 제 가여운 어린 시절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거의 없는 사람이지만 딸아이의 검사 결과를 들은 날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눈물을 참다 보니 눈물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요즘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추천받아 읽고 있는데 자녀가 있든 없든 모든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 감춰두고 외면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때의 나의 마음과 감정을 감정 코칭으로 대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보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톡토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까먹은 톡토로님, 메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탈덕 사연과 그 이후 회차의 댓글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참 다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다르게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저희도 느꼈죠.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톡토로님의 경우에는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저희의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도 왜 이렇게 나는 서운해하는가. 이 부분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원인이 지금 이것은 저희와 의견이 다른 모든 톡토로님이 이렇다는 게 전혀 아니죠. 이 톡토로님의 경우에는 내가 왜 이렇게 느낄까? 내가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근원이 자신의 딸의 심리검사와 함께 본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헤집어지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게, 스스로를 좀 더 찾아가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의 많은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각색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가 품고 있는 사연과 이야기는 정말로 결이 다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일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이성적으로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이해가 이름을 지었는데 까먹은 톡토로님을 통해서 네, 저도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좀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탐구 같은 게 살아가면서 내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회차를 거듭하면서 그 회차를 방송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참 지난 회차에 다른 사연이나 댓글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이해를 넓혀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긴 호흡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3화는 이옥선 디너쇼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194화 기담, 기묘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7월 4일 토요일까지 메일 보내주세요. 남양 특집이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 바람으로 25도, 22도, 18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무서워지는 여둘톡 남양 특집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